있습니다. 왜 이 책을 쓰셨나요? 그리고 왜 책 제목이 먼 데서 오는 것들인가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엄마랑 제가 책을 좋아해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홍임정 소설 작가님, 저는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표지가 어두운 색이기도 하고 무슨 그림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선물로 줄 책인데 이 표지가 무엇을 뜻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꼭 무슨 그림을 나타낸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주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임정 선생님의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책을 서귀포에 있는 시옷서점에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꿈차롱이라는 금능에서 꿈차롱이라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찾아가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해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한번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요 소설 이렇게 배경이 되고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소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요. 소설가를 꿈꾸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먼 데서 오는 것들 나는 지금 열심히 읽고 있지만 작가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독립출판사를 꿈꾸고 있는데 꿈꾸는 게 참 많죠. 소설가도 꿈꾸고 독립출판사도 꿈꾸는데 이게 실제로 독립출판사를 차리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후배들이 독립출판사를 하고자 한다면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주도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책을 읽게 돼서,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여기 안에 있는 단편집을 읽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 소설 속 주인공이 1997년에는 거리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눈빛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그 H가 낳은 딸의 눈빛으로 이 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주인공의 어떤 하나의 아픈 경험과 그리고 사진을 그만두게 된 계기와도 관련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를 준비하는 수험생 최원진이라고 합니다. 홍임정 소설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기법에 대해 많이 궁금했는데요. 소설가님께서는 수정하기 전의 파일과 수정하고 난 뒤의 파일을 별도로 보관해서 저장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수험생으로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문직을 준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소설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뒤에는 매일같이 소설을 쓰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량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기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전 질문 드렸던 최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먼 데서 오는 것들 책을 읽은 지 2, 3년 됐고 이제 또 최근에 다시 읽었는데요. 책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소설 너무 좋았고요.
이 소설에 나오는 남성 화자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소설가님 꼭 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재인 제주도의 특색인 고사리에 대해 나오는데 고사리를 다룰 때 이주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주해 오신 분이 제주의 향토적과 토속적인 소재를 다룰 때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좋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업으로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설에서 결말을 낼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가 그 뼈대를 먼저 처음에 잡을 거 아니에요? 잡은 다음에 거기서 더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앞장면과 뒷장면을 연결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설 쓸 때 분량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서울에 살다가 제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주는 모슬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가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제주에 내려가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고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데 서울은 서울 나름대로 제가 30년 넘게 살아서 그런지 또 그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작가님도 서울 출신이시라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서울이 그리워지시거나 서울에 가고 싶으신 때가 있는지 혹은 제주로 내려오시게 된 이유라든지 제주의 좋은 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책 중에서 단편 중에서 가을산을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산에서는 뭐든지 잊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산을 다니시나요?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 영시를 자주 갑니다. 작가님은 어떠신지, 산을 좋아하시는지, 자주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홍임정 소설가의 먼 데서 오는 것들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 아기의 맨 마지막 그 문단에서 아기의 눈빛을 그리고 있는데 그 H라는 인물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본인의 아이가 아닌 본인은 이제 계속 유산 경험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아이가 아닌 어떤 타인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 몇억 광년, 몇백억 광년에서 오는 그런 눈빛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먼 데서 오는 것들이 과연 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솟아 보름이여 생이여 놀단 가고 모심에도 드멍이 솟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구석 랜선 콘서트 시옷서점 편입니다. 네, 일단 박수. 예,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시집만 파는 서점 시옷서점에서 방구석 랜선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옷서점은요, 시집만 파는 서점입니다. 선생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시옷서점은 소설은 읽고 시는 읽는다라는 그런 말을 슬로건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시집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소설은 읽고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시옷서점에서 개업 이후 처음으로 세 번째 가게를 옮기는 가운데서 처음으로 소설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예, 홍임정 소설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이렇게 확성기처럼 크게 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소리 테스트.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홍임정이라고 합니다. 시작인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옷서점입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시집만 팔고 있는 작은 서점 시옷서점입니다. 네, 시옷서점은 소설은 읽고 시는 읽는다 라는 문장 아래 여러 작가님과 독자님들을 잇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옷서점 개업한 4년이 지났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게를 3번 정도 옮기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소설가를 모셔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주도를 대표하는 소설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홍임정 소설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홍임정입니다. 네. 제가 홍임정 소설가가 너무 작아서 제가 한참 뒤로 이렇게 물러나 있는데요. 가끔씩 저희들이 목소리가 작으면 선생님 목소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일단 마이크 테스트 하고 와볼까요? 마이크 테스트 해주십시오. 네. 이번 방구석 랜선 콘서트 대작가 홍임정 소설가를 모시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대작가. 부담스러우시죠? 대작가 어떠세요? 대답하는 작가라서 대작가. 눈치채셨군요. 네, 대답하는 작가 홍임정 작가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저희를 방구석 랜선 콘서트는 제주도에서 소설을 직접 쓰시고 소설을 쓰시는 작가들을 모시고 소설가가 꿈이거나 글 쓰는 것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에게 홍임정 소설가의 책을 읽어보시라고 하고 질문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질문에 홍임정 소설가가 대작가로서 대답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예. 네, 그럼 그 준비운동처럼 네. 질문을 시작해 봤는데요. 꼬마 2명이 질문을 해요. 예. 꼬마 2명은 오늘 질문하는 독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 책을 안 읽은 어린이 독자들 2명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책 읽고 싶은 엄마한테 선물 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어린이가 한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명밖에 손을 안 들더라고요. 네. 역시 책 선물은 예, 그 중에서 그 손을 번쩍 든 두 친구의 질문인데요. 예. 처음 질문을 하는 여자 꼬마 어린이는 정말로 홍임정 소설처럼 예. 목소리가 작고 네. 뭐 여기 앞에 계신 현태쿤 시인처럼 창피함이 엄청 많은 그런 소심한 친구인데 그 책을 갖겠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예, 그 친구의 질문과 그리고 또 번쩍 소리를 들어 엄마에게 가져다 주겠다던 남자 어린이의 질문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겠습니다. 왜 이 책을 쓰셨나요? 그리고 왜 책 제목이 먼 데서 오는 것들인가요? 제가 이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엄마랑 제가 책을 좋아해서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첫 번째 질문이 거의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어린이들이 정말 그 본질을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 질문을 듣고 하게 됐는데요.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왜 글을 쓰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항상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렇게 목 끝까지 말문이 막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거에 관해서 제가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이 말로 잘 표현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거를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질 않잖아요. 근데 노트하고 연필은 저를 끝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막힌 말문을 뚫고 마침내 내 속마음을 얘기할 때까지 그냥 계속 저를 기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속마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쭉 썼던 특히 이 소설은 상실에 관한 거가 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꿈을 상실하고 젊음을 상실하고 또 누군가의 부재가 항상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생길 뻔한 걸 상실하고 또 이제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실. 근데 그거를 말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상실감 같은 게 마음속에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던 것 같고, 제가 살면서 그런 상실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글을 쓰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것 같고요. 근데 어린이가 듣기에는 이해를 못할 대답이긴 할 텐데, 그래도 진솔하게 대답을 하자면 그렇고요. 홍임정 소설 작가님, 저는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의 표지가 어두운 색이기도 하고 무슨 그림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선물로 줄 책인데 이 표지가 무엇의 뜻하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꼭 무슨 그림을 나타낸 건지 알려주세요. 책 표지에 어떤 네. 그림인지 설명해달라는 남자 어린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책 표지. 이거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디자인 회사에 다녔었거든요. 압구정동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다녔는데, 그때가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진가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녔는데, 제가 사진 찍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해가 그림자가 아주 길어질 때, 그때 거리를 떠도는 걸 좋아했는데, 회사에 있으니까 그 시간에 실내에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쯤 되면은 제가 일하다 말고 폴라로이드 사진을 들고 실내나마 이렇게 저희 디자인 회사의 로비 나무로 된 마룻바닥에 뭐 LP 전축이 있고 LP판이 이렇게 쌓여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자들 혹은 무슨 쇼파들 그런 거를 이렇게 폴라로이드로 찍었던 것들이 있었고, 이제 소설집을 낼 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쓴 표지입니다. 아, 네. 아, 그렇군요. 네. 어린이들이 직접 듣지 않아도, 네. 소설가님이 말을 엄청 잘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흐트러졌습니다. 네. 그 어린이들이 아주 답변을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를 앞세우고 저희들이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홍임정 소설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홍임정의 사적 생활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제주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김호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홍임정 선생님의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책을 서귀포에 있는 시옷서점에서 구입해서 읽게 되었어요. 굉장히 재밌게 잘 읽었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 꿈차롱이라는 금능에서 꿈차롱이라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한번 찾아가 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해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한번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요 소설 이렇게 배경이 되고 되는 것들, 그리고 이 소설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2010년 3월에 제주에 와서 2010년 8월부터 금능에 있는 금능 꿈차롱 작은 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이제 사서직을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근무를 하게 됐고, 지금 그러니까 11년째가 됩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도서관 문을 열고 책을 빌려주고 반납받고 또 아이들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도서관 문을 닫고,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지만 10년, 11년 동안 하루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에서 창밖을 보면은 바다하고 비양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은 바다와 비양도를 바라보면서 책과 함께하는 생활인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제가 제주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활 형태고요. 액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을 좋아하고요. 소설가를 꿈꾸는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먼데서 오는 것들 다는 지금 열심히 읽고 있지만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독립출판사를 꿈꾸고 있는데, 꿈꾸는 게 참 많죠. 소설가도 꿈꾸고 독립출판사도 꿈꾸는데 이게 실제로 독립출판사를 차리고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만약에 후배들이 독립출판사를 하고자 한다면 뜯어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출판사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독립출판사하고 그리고 소규모 출판사하고, 저희는 이제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독립출판사라고 하면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책들을 독립적으로 내는 것이 독립출판사, 독립출판물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출판하면 그래도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독립출판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작은 출판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는 없어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 기대에 많이 못 미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하는 책을 독립출판물이던 소규모 출판물이던 혹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등록을 시키고 싶은 책을 만들고 싶던 간에 이제 그런 걸 직접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적극 찬성인데요. 다만 그런 게 전제가 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제반 시설이나 제반 인력에 관해서 이렇게 많은 금전적인 걸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일 때 좀 뭐랄까 부담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디자인 편집 작업을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아트 디렉팅 같은 거를 하고 또 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뭐 직원 월급을 줘야 하고 사무실 비용이 나가고 한다면 그거를 감당하기가 작은 출판사들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네. 질문. 임정 선생님 오늘 계속 여기 주변에 모기는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 선생님의 주먹을 움켜져가지고 모기 죽여버리겠다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예. 제가 홍임정 소설가 독립출판사 운영하는 것을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되게 감동받은 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책들 자기 출판사에서 만든 책들을 유통이나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배낭에 짊어져서 여행을 가듯이 다른 서울 지역에 가서 유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요. 그래도 내려와서 출판사를 하겠다, 이런 책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첫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교수님처럼 이제 오래되니까 정말 책 출판계 대표로 나오신 분처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출판사를 하게 될 때 그 심정이나 그 설렜던 마음, 하고 싶었던 것들 듣고 싶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책 같은 것들? 예. 처음 출판사에 관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사실은 더 오래됐는데, 저희 남편이랑 이제 처음 미래에 대해서 계획할 때, 우리 나중에 그 출판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거를 그냥 장난식으로, 장난까지는 아닌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씨앗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등록만 하면 되는구나 해서 이제 등록을 했더니 원래 이제 이름이 생기면 그 이름에 걸맞는 일들이 주어지듯이 출판사 이름을 짓고 등록을 했더니 그거에 맞게 이제 책을 만드는 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됐고요. 기억에 남는 책들은 전부 다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주도 시옷서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그 특성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파우스 출판사가 생기면서 제주도 그 학교 교지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제주도 역사에서. 예, 엄청난 디자인과 예쁨, 갖고 싶은 그런 느낌의 그런 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런 기분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았어요. 자랑입니다, 제주도에.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주도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책을 읽게 돼서,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여기 안에 있는 단편집을 읽고 나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그 소설 속 주인공이 1997년에는 거리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얼굴을 찍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눈빛, 의미하고 있는 것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그 H가 낳은 딸의 눈빛으로
이 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 주인공의 어떤 하나의 아픈 경험과 그리고 사진을 그만두게 된 계기와도 관련이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던 주인공이 나오는데 거의 100% 거의 자전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사진을 굉장히 오랫동안 찍다가 사진 찍는 거를 그만두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 결혼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쓴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말했듯이 상실에 관한 얘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소설을 처음 구상했을 때 저는 이제 사진에 관한 얘기만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유산에 관한 얘기도, 이거는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처음 문장부터 그 얘기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제가 구상했을 때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사진을 했고 사진을 포기했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왜 연결되는지는 저도 쓰면서는 잘 몰랐지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썼고, 그리고 여기서 눈빛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사진 작업에 관한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보다는 사진이 과연 뭘까에 대한 고민을 더 심각하게 많이 했었고, 그거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를 멋있게 찍고 싶다, 어떤 걸 표현하고 싶다, 어떤 미학적인 걸 하고 싶다 하기보다 이 사진이 뭘까, 이 사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사진 다른 걸로는 표현 못하고 사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그거는 그때 제가 당시 내린 그런 결론이었는데요. 눈빛을 찍는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냥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했고 그 사람을 내가 찍었다, 너와 내가 있었다, 그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 외에는 이제 전부 저의 어떤 자기가 들어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빛을 찍었고, 그리고 그것을 찾기를 포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진을 포기했다는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또 그 이후의 상실에 대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마지막 소설의 마지막에 저희 친구가, 그러니까 낳은 딸 아이가 처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고 그때에 제가 찾아다니던 눈빛이 생각이 났는데, 사실은 이게 저도 잘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눈빛이 무엇이었냐, 어떤 의미였냐, 뭘 의도했냐고 물으면 저도 규정할 수는 없고, 그냥 다만 이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의 처음, 그러니까 태어난 지 한 2, 3일 된 낙이었을 거예요. 그 조산원에서 이제 있을 때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제가 사진에서 찾아다니던 눈빛의 원형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눈빛을 세상에 바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설가를 준비하는 수험생 최원진이라고 합니다. 홍인정 소설가님의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기법에 대해 많이 궁금했는데요. 소설가님께서는 수정하기 전의 파일과 수정하고 난 뒤의 파일을 별도로 보관해서 저장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수험생으로 대학에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전문직을 준비해서 직업을 가지게 되더라도 소설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난 뒤에는 매일같이 소설을 쓰는 연습을 하고 싶은데 어떤 분량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기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소설가님 꼭 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재인 제주도의 특색인 고사리에 대해 나오는데 고사리를 다룰 때 이주해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주해 오신 분이 제주의 향토적과 토속적인 소재를 다룰 때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좋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네, 저는 아주 반가운 얼굴인데, 저도 그 자원봉사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매일매일 드나드는 학생이에요. 수험생이기도 하고, 책을 무척 좋아하기도 하고, 소설가가 꿈이기도 하고, 네, 최학생에게 홍인정 소설가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소설 수정 전, 수정 후 파일? 뭐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인 질문이어서 이렇게 참 저도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서 반가운 질문입니다. 수정 전 파일이랑 수정 후 파일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책에 연필로 쓰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정의 전 과정이 다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쓴 거는 이렇게 찍게 그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원고일 때는 그걸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깨끗한 글씨로 또 옮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공책으로 보관되어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관이 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장편을 쓰고 있는데, 장편은 연필로 쓰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컴퓨터로 쓰고 있는데, 우선은 수정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버리고요. 왜냐면 이거는 수정해야만 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면은 그게 더 스텝이 꼬일 것 같아서 가차없이 버리고, 다만 이제 장면 전체를 버려야 될 때는 그 장면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따로 보관을 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작은 수정들은 이제 잘 버리고 있어요. 장편을 쓰면서 좀 바뀌게 된 건데, 그래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소설을 쓰는데 시간과 분량,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저도 거의 이런 패턴으로 살고 있는데, 우선은 매일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리듬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간, 그냥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시간은 하루에 보통 3시간, 2-3시간 내지 많으면 4시간 정도 쓰고, 그리고 분량은 예전에는 딱 어느 정도까지 쓰자라는 확고한 그게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좀 더 그냥 넘어가더라도 분량을 채우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줄밖에 못 쓰더라도, 그러니까 분량은 그렇게 상관 안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매일 쓰는 거, 그리고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매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 매일 쓰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고 글 쓰는 거에 간절하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책상 앞에 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글 쓰는 거밖에 없어라고 항상 중얼거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치웁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책상 앞에 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이 숲에서 그들을 데려갈까? 노래 문제가 돼. 무엇이 숲 속에서 그들을 데려갈까?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서평을 제가 썼던 걸로 기억나요. 그리고 그 서평을 썼을 때 그 이 소설에 인상 깊었던 것이 그 고사리 꺾기를 소재로 한 소설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숲에서 길을 잃잖아요.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이 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보면서 헤매일 때마다 뭐 다 대부분 똑같은 나무였을 텐데 나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다르게 묘사한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정말 멋진 작가다. 그 소설이 밋밋할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나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입체적인 캐릭터를 부여하고 묘사를 했구나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친구의 질문 기억나서요? 예, 고사리, 기억납니다. 예, 제주에서 예. 나고 자란 학생이라 우선 어떻게 쓰게 됐는지 얘기 드리는 걸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신문에서 짧은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꺾다가 이제 실종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사망 발견이 됐다. 이제 그 기사를 봤을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죽을 뻔한 일을 겪었는데 그게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전혀 죽음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이었는데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고 또 그 순간에 제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세탁기에 빨래가 너무 밀려있다는 그러니까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이후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너무나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빨래는 밀려있고 설거지도 밀려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냥 느닷없이 죽을 수 있다. 그게 되게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런 내용으로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도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사리 거꾸로 아침에 길을 나섰다가 책은 안 나오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남주인공이 죽는 거거든요. 그냥 가방에 고사리 넣은 채로 그냥 뭐 등산하시는 채로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남성 화자인 거는 자연스럽게 그 기사를 봤을 때 떠올랐던 사람이 고사리 꺾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미리 받아본 질문 중에서 남성 화자에 대한 얘기가 질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소설을 쓸 때 그 화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거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하느냐, 말하는 소설 속에 말하는 사람, 그 인물이 그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인물을 그리는 식으로 소설을 쓰는데 그게 나는 여자니까 여성을 더 잘 이해해서 더 잘 쓸 수 있고 남성은 아니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결정하는 순간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어떤 인물을 그리고 싶다에는 그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생각해 놓고 남성 여성을 결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나한테 왜 남성 화자가 그래도 좀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문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많은 부분이 문학 속의 화자는 남성의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문학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남성의 목소리일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남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게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학 속에서 들려오는 나레이션의 목소리는 남성의 목소리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성 여성에서 너무 남성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로도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읽었던 책들이 그랬고 그래서 남성 화자가 낯설지가 않고 그래서 별로 장애 없이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떻게 자연스럽게 앞장면과 뒷장면을 연결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가 소설 쓸 때 분량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고요. 5번 질문만 녹화한 다음에 담배 피러 갔다 오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부업으로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인 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설에서 결말을 낼 때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가 그 뼈대를 먼저 처음에 잡을 거 아니에요? 잡은 다음에 거기서 더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앞장면과 뒷장면을 연결질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설 쓸 때 분량에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분량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5번째 질문입니다. 예, 처음으로 얼굴이 안 나오는 영상이 등장했어요. 자신의 필체를 다 보여주면서. 근데 되게 필체를 보니까 더 마음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네, 5번째 질문 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대작가님. 예,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 소설 창작 기법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우선은 소설에서 결말을 낼 때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저는 이렇게 결말을 지을 때 특히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결말에서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소설 전개 과정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다 했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결말이다 싶으면은 좀 이렇게 한 방울 덜어 감정이든 표현이든 문체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보다 한 방울 덜어내서 이렇게 조금 더 열린 느낌이 날 수 있게 결말을 짓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정리가 되지 않도록 너무 정리하고 완성을 시키면 좀 자기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이어나갈 것 같은 기분으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쓸 그런 식으로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뼈대를 잡고 살을 붙일 때 앞장면과 뒷장면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저는 보통 소설을 구상할 때 그런 장면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들어가서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A, B, C, D, E 하고 장면들이 있으면은 그거를 순서들을 다 정해놔요.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방법은 없고 미리 구상을 해두면은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자체가 소설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처음에 잘 잡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놓고
어떤 장면이 처음으로 시작해야 될지, 이 장면은 언제 들어가야 될지, 또 연결할 때 이 장면과 이 장면 사이에 리듬 흐름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미리 잡아 놓으면은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법에 관한 얘기고요. 그리고 소설 분량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해진 분량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편은 뭐 A4지 8장에서 10장, 뭐 장편은 얼마,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야기를 쓰겠다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분량일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좀 중편적인 느낌이다. 이거는 단편으로 간다.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계획을 잡고 나면은 그 쓰는 과정에서는 조금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이렇게 속도 같은 거를. 이렇게 단편 같은 경우는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말이 장황해지면은 길어지기 쉽기 때문에 아, 이건 단편이지 하면서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을 추스리고, 장편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마음껏 시간을 쓸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량이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6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답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들을 너무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전부 다 답을 드리고 싶지만 또 시간에 한정이 있어갖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 중에서 조금 더 대답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질문들로 이렇게 골랐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랑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제 소설 먼데서 오는 것들 소설책에 난쟁이가 주인공인 소설이 두 작품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왜 굳이 난쟁이가 등장해야 했을까라는 질문을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자면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주제를 선정하고 그거에 맞게 인물을 고르는 게 작업 방식이 아니고요. 우선은 그냥 그 인물에 대해서 먼저 그냥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주인공을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왜 이 친구의 얘기를 하게 됐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경험과 저희 남편의 경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 가까이에도 이렇게 아는 난쟁이 친구가 있었고 그에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고 또 어떤 그런 제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점들이 이제 생각이 났었고 또 저희 남편의 친구 중에도 이제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어떤 장면이 되게 깊이 뇌리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나중에 이 인물을 골랐다기보다 처음부터 그냥 이 친구에 대해서 쓰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답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친구로 지내던 그런 친구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사진과 소설에 관해서 이렇게 주신 질문인데, 사진과 소설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에서도 대답을 이렇게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사진 작업을 했었고, 사진을 찍다가 소설을 쓴 거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20살 이후부터는 계속 제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주로 사진이었고 이제 30대로 넘어와서 소설이 됐는데요. 사진은 확실히 저한테는 너무 버거운 그런 매체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이렇게 거리를 헤매고 무언가를 잡으려고 해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이 표현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물리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그런 장비나 아니면 어떤 뭐 전시 뭐 그런 쪽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사진 작업을 계속 사진 작업만 내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시점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진대학원에서 논문을 준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에서 표현하고 싶은 게 어떤 것인가, 사진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너무나 속이 시원했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사진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표현하려고 해도 표현이 안 됐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거를 글로 설명하니까 그게 너무나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자 할 때 사진보다는 글이 나한테 더 잘 맞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다기보다 저한테는 사진보다는 글이 더 제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하기에 훨씬 더 내 옷 같은 매체여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걸로 이제 방향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어서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사실 되게 어려운데, 사진과 소설이 우리를 정말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끊임없이 어떤 스토리를 생각하고 어떤 소재를 찾고 어떤 내러티브를 구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지만 그 이야기보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때문에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아니면 좀
오랫동안 홍임정 소설가를 알아서 홍임정 소설가가 예전에 작업했던 사진 결과물들을 몇 번 구경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중생, 여고생들의 눈빛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작품들을 감상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지금도 그 여중생인지 여고생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의 눈빛이 저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 눈빛이 기억이 나요. 여기에 글이라고 하면 못 그리겠지만 그 눈빛의 기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작품들도 이렇게 보셨었고 이렇게 하면 서로 대화 없이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끼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예. 다시 계속 예. 소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저도 하면서 예, 궁금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예. 해결할 것인가. 예. 소설과 사진은 우리를 정말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까? 있습니까?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니까 사진은 사실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소설은 어떤 허구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게 증명한다는 거는 같고 또 방법은 이게 반대인 것 같아요. 사진은 없으면은 찍지 못한다는 매체적인 속성이 우선 있고 없는 걸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대상이 있어야 그게 사진에 찍히니까 또 그걸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근데 그 증명 자체 외에 다른 것들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진 작업을 했었고 이제 소설은 정말 어떤 창작 지어낸 이야기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전적인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를 증명하는데 어떤 허구의 이야기로 증명이 과연 될까? 나는 내가 있었던 일, 내가 겪은 일들을 써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자전적인 이야기를 썼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쓰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 말고 동시대 혹은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세대도 어떤 인물을 그리는 거니까요. 허구지만 어떤 그런 존재의 증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보다 어떤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인물을 그리고자 하는 그런 게 크니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서울에 살다가 제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서울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주는 모슬포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과 제주가 느낌이 많이 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서 제주에 내려가 있을 때는 편안하고 좋고 또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는데 서울은 서로 나름대로 제가 30년 넘게 살아서 그런지 또 그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작가님도 서울 출신이시라고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서울이 그리워지시거나 서울에 가고 싶으신 때가 있는지 혹은 제주로 내려오시게 된 이유라든지 제주의 좋은 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한 분의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비슷한 거를 이렇게 느끼고 있어서 반가운 질문이었고요. 당연히 제주에 살면서 제주에 산지 11년 차지만 서울이 그립죠. 근데 그립다는 거는 서울이라는 공간이 그립다기보다 우선은 집이 그리운 거고 저희 엄마가 살고 있는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공간이 그리운 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서울의 도봉구 방학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가면은 항상 좋고 반갑고, 그리고 특히 저는 서울에 가면은 제가 거기서 젊은 시절에 옥탑방 한 칸을 빌려서 작업실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꼭 가보는 것이 이제 거기 건물 가서 그 옥탑방 한번 올려다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었고 많은 작업들을 했고 젊은 시절의 고민들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젊음에 대한 확인인 것 같고요. 그런 공간이 서울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대한 어떤 회상?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울은 저한테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제주로 오게 된 까닭은 결혼한 이후에 이제 좀 더 좋은 환경, 좋은 생활 환경을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때 이제 친구가 살고 있었던 친구가 있어서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고요. 여기 어떨까 해서 와봤는데 오자마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책 중에서, 단편 중에서 가을산을 읽었는데요. 아무래도 산에서는 뭐든지 잊을 수도 있고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산을 다니시나요? 저는 산을 너무 좋아해서 요즘에 영시를 자주 갑니다. 작가님은 어떠신지, 산을 좋아하시는지, 자주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한라산에 가고 있고요. 작년에는, 올해는 못 갔지만 매년 이제 한라산 정상을 한 번씩 가고요. 산이 왜 좋냐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산을 왜 좋아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게 오르는 걸 좋아하나? 정상을 좋아하나? 아니면 올라갈 때 보는 풍경을 좋아하나?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산에 갔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나서 떠올리면 항상 다른 것보다도 앞에 말했던 그런 정상이니 풍경이니 그런 것보다도 맡았던 공기 생각이 제일 먼저 나요.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맡았던 그런 감각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걸 보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그런 숨 쉴 때마다 이렇게 들이맡아지는 그런 산의 공기를 좋아해서 산을 좋아하는 것 같고, 아무튼 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홍임 선수는 산도 좋아하지만 땅굴도 좋아하지 않나요?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굴 같은 데 엄청 등치가 작아서 그런지 거의 선발 주자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굴도 좋아합니다. 굴 좋아하는 얘기 좀. 네. 어떤 굴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시청자님들께. 땅굴 전문. 예, 예전에 사성 관련해서 기행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큰넓게 동강에 있는 큰넓게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들어가 봐도 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지렁이가 기어가다시피 이렇게 팔꿈치를 올리는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 높이가. 그래서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벽을 찍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 말고도 이제 곽형덕 번역가님도 끝까지 갔다가 나온 동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굴을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홍임정 소설가의 먼 데서 오는 것들 읽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우선 표면적으로는
여기 아기의 맨 마지막 그 문단에서 아기의 눈빛을 그리고 있는데 그 H라는 인물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본인의 아이가 아닌 본인은 이제 계속 유산 경험을 하고 또 본인의 아이가 아닌 어떤 타인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그 몇억 광년, 몇백억 광년에서 오는 그런 눈빛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도 그래서 그렇게 지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먼 데서 오는 것들이 과연 이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8번째 마지막 질문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 안 들으셨죠? 소근소근 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작은 목소리로 질문해 주신 마지막 분이 그 모슬포 어나더 페이지 작은 책방의 신의주 대표님이세요. 네, 목소리 크게 다시 녹음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느낌이 있어요. 좋아요. 라고 했어요. 신의주라고 이름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북한에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제일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 신의주라는 질문이 대정에서 태어나신 부모님이 정말로 신의주를 생각하면서 지은 이름이더라고요. 북한과 남북 통일을 꿈꾸는 듯한 이름이었고, 그리고 홍임정 작가님이 그 탈북 주민이나 그런 북한에 대한 관련된 소설들을 이미 많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넣어봤습니다. 예, 많이 쓴 건 아니고 이렇게 조금 썼는데 너무 훌륭하신 부모님이시고 정말 신의주라는 그 성함과 그 지명을 들으니 반갑고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에 관해서 저는 모든 만남이 몇억 광년 전부터 오기 시작해서 계속 오다가 만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숙 씨하고도 한 몇 년 전에 만났지만 아마도 서로 뭐 몇억 광년 전부터 오고 있었을 거예요. 오고 있다가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모든 만남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그렇게 만났는데 이제 상실되는 것들에 관해서 그렇게 멀리서 만나서 왔는데 이렇게 헤어지는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지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먼 데서 오는 것들 소설의 마지막 그 아기의 눈빛을 봤을 때에 관한 질문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빛이야말로 몇억 년, 광년 전에부터 오기 시작해서 바로 첫 대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가 정말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어서 아마 소설에 그 장면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먼 데서 오는 것들이라는 제목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청년 제주도에서 소설가를 꿈꾸지만 사실 제주도에서 소설을 어디서 배워야 될지 어떤 곳에 가서 공부를 잘 모르는 청년 시기를 저도 시인이 꿈이었지만 어디 가서 문학을 배워야 될지를 잘 모른 채로 되게 부대끼면서 성장했어요. 결국 그게 혼자 쓰게 되고 글 쓰는 사람을 찾게 되고 하는 동력이 되긴 했지만은 그 청년 소설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길을 좀 열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홍임정 소설가는 정말로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제주도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시옷서점입니다. 네, 시집만 팔고 있진 않고요. 제주 작가님들의 책들을 잘 정성스럽게 모셔두고 있는 귀한 책방입니다. 예, 제주에 오시면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홍임정 소설가가 근무하고 있는 꿈차롱 도서관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멋진 도서관이에요. 꿈차롱 도서관에 가시면 홍임정 소설가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양심이 있으면 조금 한 칸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안녕 해가지고 인사할까요? 네, 그럼 다음에 봬요. 2탄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돌담에도 드멍이 서사 보름이영 생이영 놀단 가고 모심에도 드멍이 서사. 잠깐만요. 재밌게 할 그게 많죠. 저 아니야, 나 하고 싶은 말 100말이야. 앉아서. 지금 하면 돼요.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안 지어주세요. 사인을 주시면 그 뭐랄까 머릿속이 하얘져요. 시작인가요?